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요.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23만 6천 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7% 감소했습니다. 2003년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반면에 상위 20%를 차지하는 가구의 월 소득은 932만 4,300원, 전년 동기보다 10.4%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인다고 판결했죠.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늘고 일자리는 줄고 소득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른바 3050 클럽 세계 7번째 국가에 민낯입니다. 화려한 대문이 열리면 화목한 가정이 나타나야 할 텐데 경제에 관한 한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입니까? 정책의 문제입니까? 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 스튜디오에는 사이다보다는 커피, 모닝커피 한 잔씩 지금 드렸어요. 세 분이 오시니까 꽉 찼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출신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갑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세 분이 오늘 이른 아침에 참 나와주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차고 아주 좋습니다. 일단 지난 27일 수요일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입니다. 이게 지난주가 아니죠. 다음 주입니다. 예. 네. 닷새가 남았습니다. 일단 백 의원님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모두 예. 며칠 다녀오셨습니까? 6박 8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펠로시 하원 의장도 만나시고요. 예, 면담한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일단 요거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에 비무장하다 그랬는데 남한에 비무장하라는 말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사우스코리아 내지는 ROK 이게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디밀리터라이제이션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어떤 질문을 하려는지 잘 알겠는데요. 네네. 사실 국회의장하고 같이 갔다 온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 네네. 옛날에 임진왜란을 앞두고 황윤길 정사와 김성일 전통시사 논쟁 같았어요. 예. 국민들에게 좀 보기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미 활동이라는 게 하원 의장과 면담 장소에 우리 한국 의원이 13분이 계셨어요. 네네. 미국 참석자들도 있었고 또 수행 기자들이 있었는데 수행 기자들이 취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크로스 체크도 하고 보는데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를 해서 그 다음날 보도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기 나왔는 게 어떻게 이렇게 언론 자세히 보도됐을까. 네네. 누가 언론에 흘렸는가도 저는 사실 의심이 갑니다. 꼭 한국당 말 이렇게 하는데 저는 13분의 의원들에게 보도했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기자들이 우선 우리 진행자님께도 기자 하시기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크로스 체크해서 그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거의 진실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펠로시 의장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기대했는데 네네. 북한은 비무장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네. 그렇게 우리 측 일부 대표분들이 비무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클래리파이를 했죠. 좀 질문을 좀 분명히 좀 다듬었어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비핵화를 기대했는데 네네. 북한은 그 한국의 또 대한민국의 비무장화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네네. 식의 취지를 질문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질문 내용도 다시 클래리파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 동의를 구했고 그런 부분이 다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네네. 또 펠로시 의장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또 더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미국 하원 의장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국내에 전달됐다. 언론 취재를 통해서 예. 된 것이 우리 국회 방문단의 의장의 방문 성과를 반감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의장이 우리하고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정부와. 그런 인식을 국민이 제대로 알도록 한 것도 나쁘지 않다. 네네. 대북협상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실에 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논란이 되도록 만든 것은 어쨌든 국민에 대한 애의도 아니에요. 네네. 그게 13분의 한국 의원이 참석을 했고 수많은 기자들이 또 현지 취재원들이 서로 확인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취재해서 보도된 내용을 갖고 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미활동 기간 동안 보도된 내용 거의 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기자들도 취재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거의 뭐 완벽하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녀오시지는 않으셨지만 말이죠. 일단 박연림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따로 들으신 내용 또는 개인적으로 문제 의식을 좀 가지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미국 하원 의장 만난 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네.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의 정치인들, 미국의 정당별로 네네. 다 의견이 다 다르고요. 예. 그 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건 뭐냐. 네네.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북의 의도와 또 우리가 북의 의도와는 다르게요. 그 상대방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죠, 유도해서. 근데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업어치는 게 유도예요. 네네. 정치도 외교도 뭐 남북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유도 매트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예, 그동안은 예. 바깥에서 뭐 협박하고 고함 지르고 댕겼다고 한다면 유도 네네. 매트 위로 올라와서 서로 도복 갖추고 격식 갖춰갖고 지금 하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한 당사자인 미국의 하원 의장이 네네. 근데 그분이 또 야당 인사예요. 예.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네네. 판단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왜 없었겠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서 판단하고 가면 되지 그걸 가지고서 또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뭐 저는 네. 별로다 이 생각합니다. 야당이고 정부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정보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펠로시. 근데 북한은 이제 아주 그게 한 오래전 20년 전 아니에요? 그때 다녀왔기 북한이면 때문에. 뭐 언제 북한이에요? 다만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가장 좀 반대적 입장에서 네네.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지금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팩트 체크에 있어서는 네네. 저는 어제 김관영 저희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예.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네. 뭐냐하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남한의 비무장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문을요? 반어법적인 네, 반어법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도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중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라고 네네.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아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의견이었다라는 네네.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어쨌든 미국 조야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방미 다녀오신 분들의 생각입니다. 예, 여야 예. 할 거 없이 그렇기 그 때문에 분위기를 읽고 오신 거예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 속에서 많은 정보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면 저는 한미 동맹 속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많이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네네. 또 전달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 오판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도 오히려 더 방점을 찍고 중요시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네네.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질문할 때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 네네. 동의를 알고. 구하는 질문이 예. 있잖아요. 동의를 구하는 투로 말씀했던 부분이 있고 우리 만나자마자 20년 전에 그 하원 정보위원으로 북한을 갔을 때 그 굶어서 죽는 북한 사회를 보고 굉장히 분노를 느꼈고 두려움까지 느꼈다는 하고 최근 정보 상황도 고모부 살해한 부분 또 의붓 형님 살해한 부분까지 언급할 정도로 최근 정보도 굉장히 업데이트를 잘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금요일 오전 이 시간에 박용진, 백승주, 오신환 세 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의견이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로 의견 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YTN 뉴스 FM 예스 앱으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 북미회담 또 다른 국내 상황으로선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백 의원님, 한국당 전당대회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화제도 많이 됐어요. 발언도 다양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당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시작할 때 사실 그 유력 후보의 자격 논란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 나오니까 연기하자는 주장 때문에 보이콧하자는 후보도 있어서 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내일 이제 모바일 투표하면 거의 내일 결정됩니다. 네네. 내일 모바일 투표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에서는 전체 약 한 몇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죠? 모바일 투표면? 70% 정도.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모바일 투표가 사실 결정적인데 내일 진행되기 때문에 네네.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 때문에 관심을 못 끌고 정상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거의 이제 사라진 거죠. 네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좋은데 흥행이 성공할 것인가 컨벤션 효과를 누려서 시작할 때보다가 이제 끝날 때 우리 정당 지지율이 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다른 변수들이 좀 터져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조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지만 네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주제가 핫하다 하지 않습니까? 예. 관심은 많이 끌고 있고 마무리 잘 하면은 성공적으로 전당대회를 마칠 것 같은 기대를 또 확실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언론사 기사를 보니까 한국당이 왜 2%요. 태극기 부대란 표현 좀 이제 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태극기 세력의 왜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세력에 휘둘리는가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 그런 표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여당의 입장에서 박 의원님 이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당 정치의 함정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수 진보 혹은 이렇게 나뉘거나 두 당 세 당으로 딱 진영 간에 파트 간의 이 결합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정치다 보니까 A 파트, B 파트, A 정당, B 정당 이 각각 서로 자기 색깔을 강화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이게 이제 그 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때입니다. 예. 우리가 원래 진보하냐? 근데 색깔이 이렇게 흐리멍텅해? 이러면서 점점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원래 우파야? 이러면서 자기 색깔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막 치닫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정당 정치 함정이에요.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어느 한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몰려있는 이 분포도에서 가운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정리돼서 의견들이 정리되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대표를 뽑을 때가 되니까 전체 100에서 한 15,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 안에서도 한 5% 이내의 그 극단적인 세력들, 네네. 목소리 큰 세력들 여기가 더 주목받고 여기가 의견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도 야당 때 보니까 그러셨습니까? 목소리 큰 분들이 선명성. 네네. 야당은 선명해야지. 야당은 투쟁 잘해야지. 예. 이런 목소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일단 싸우고 보자고 이런 논리들이 그 다른 의견들을 또 제압하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약간 지나칠 정도로 그런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까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시더라도 조금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클릭 조정들을 좀 네네. 하시고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끌어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잘못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우리가 대안 세력이야라고 해야 국민들이 볼 때 안심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잘하기를 응원하지만 여기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장남이 실수하면 둘째 셋째가
그 집안에서 이런 이거 형님 이게 틀렸어요라고 이제 조정을 해가 집안이 잘 되지. 네네. 망해봐라 이러면서 옆에서 푸닥거리만 하고 있으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해님 저는 어떻게 보세요? 제1야당이 잘 되길 기대합니다. 백승주 의원님 지금 고민하는 지점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미 뭐 한국당의 뭐 대세의 흐름은 언론에서 예측한 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뭐 한 8천여 명 되는 2%의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대거 입당하고 그것이 뭐 순회 연설하는 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분들의 열성 지지자들이니까 거기에 나타나서 아주 굉장히 극우적인 또 극렬한 메시지들을 전파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제 그것이 과거에 이제 전당대회가 한 25%의 투표율을 가졌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뭐 한 9만 5천 명 정도, 지금 38만 명이 대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9만 5천 명 정도에 8천 명 정도니까 저는 상당수 이제 2%가 아니라 굉장히 큰 퍼센트를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의 투표율은 거의 100%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현장에 다 따라다니면서 극렬한 함성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후에 한국당이 가는 어떤 방향성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향후 당대표가 되는 분에 있어서도 큰 어찌 보면은 짐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여전히 한쪽으로 고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을 확장하는 형식으로의 전당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이 이슈는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슈랑 맞물려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대표 주자 가운데 한 분인 황교안 전 총리께서 탄핵 이슈 관련된 본인의 의사를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을 양산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됐어요. 백 의원님께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일 이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는데 그 굉장한 후보의 특정 후보의 그 어떤 대답 내용을 갖고 제가 여기서 평가하고 또 생각이 뭐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주요 후보들이 미래에 우리 당을 어떻게 끌고 가신가, 뭐 좀 투쟁을 얘기하니까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레임에 대한 자기 개인과 비전에 대한 경쟁을 하지 않고 지금 탄핵에 대한 것은 국민적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이미 탄핵을 존중하지 않냐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때 상황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중요하죠. 역사적으로 이미 진행되어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존중하냐 안 하냐는 큰 의미가 없고요.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세 분은 또 그 시기에 뭐 했는가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한 후보는 탄핵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한 후보는 그 당시에 탈당을 해 있었고 그게 투표권도 없었고 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당내에서 이렇게 생각을 다시 확인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우리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투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투쟁과 서로 비전 경쟁이랄까 이런 프로그램 경쟁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 다뤄지지 않는 데 대해서 저도 당원으로서 또 당수도 국회의원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탄핵 이슈 관련해서는 집권당 입장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뭐 자유한국당 안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가 거기 동의하겠습니까? 그게 황교안 후보가 세모를 들었다 한들 그거 얼마나 웃겨 보여요. 아니 지금 이게 국회에서 그 3분의 2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 여당이 일정하게 이렇게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던 이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탄핵이 가결됐었던 이유는요. 압도적인 국민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주공화제가 가동됐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뽑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끌어내릴 수도 있다, 이제.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각 정당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무슨 당내 선거한다고 몇 분이 모여가지고 난 이거 반대하니까 내가 이거 찬성하지 않고 X표를 들었으니까 난 훌륭한 사람이고 세모표를 들었으니까 좀 옆에서 보면서 웃어요, 국민들이. 이거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진짜 거꾸로 간다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오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의원님 같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좀 다수가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한 두세 차례 돌려봤거든요, 영상을.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정치인화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 굉장히 본인은 뭐 소위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는 유체이탈 화법 같은 본인이 당시에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으로서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책임성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넌센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어떻게 표를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양쪽의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아쉬움을 좀 저는 가졌고요. 그 메시지가 좀 명확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혹시 당대표가 되면 저는 아까 백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자유한국당이 미래를 지향하는 당으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큰 아픔이기도 하잖아요. 이 탄핵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뛰어넘어갈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탄핵에 집착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라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출발세아팀 여의도 중계석입니다. 오신환, 백승주, 박용진 세 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를 마치고요. 40초 뒤에 바로 이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주시는 것 저희들이 환영합니다. 샵 0945 유료 문자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2부 돌아왔습니다. 이슈를 좀 바꾸겠습니다. 세 분께 여쭤볼 질문이 지금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곧바로 들어가죠.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또 한국당에서는요.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도 나섰다. 이 부분을 좀 공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쪽의 입장보다 중간에 좀 계시는 바른미래당에서 이 입장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오 의원님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탄핵에 집착하는 모습이나 어쨌든 이게 사법부 영역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로서 이미 판결이 난 부분들 김경수 지사의 경우도 일단 1심 판결이 난 겁니다. 물론 이제 3심까지의 어떤 진행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고 뭐 나름대로의 어떤 불평불만에 대한 또 비평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꼭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불복해서 오히려 보복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행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어제 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꼭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샴 쌍둥이를 보는 것 같은.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한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전혀 저희로서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거죠.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을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민주당에서 답변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박주민 최고위원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농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판사 기분 상해죄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판결에 대한 뭐 애둘러서 비판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다 보고 계신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박주민 최고의 얘기는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득 볼 게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마치 야당에서 공격하고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판결 불복으로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혹은 보복하기 위한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사법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이득될 게 전혀 없다. 앞으로 줄줄이 여러 재판이 있을 텐데 뭐가 좋아서 우리가 이러겠느냐. 다만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있는 거니까 그걸 너무 과하게 보지 마라.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요. 이거 다들 황당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현직 도지사를 느닷없이 법정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죠. 우리가 대부분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 이걸 가지고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직 도지사가 어디 도망을 가겠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던 바가 없고 현직 도지사를 구속했던 바가 없고 그리고 인멸할 증거도
사실상 이제 없죠. 다 네네. 법원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게 좀 황당하다. 그랬을 때 제가 드렸던 말이 그거였어요. 민주당은 판사의 판결 갖고 싸울 게 아니고 이 판결을 가지고 대선 불복하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네네. 그런 세력들, 그러니까 민생을 흔들고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에 싸워야 된다. 예. 근데 대부분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3심제를 혜택하고 있고 1심, 2심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대한민국에 단 한 판결도 판사 판결에 다 양쪽이 다 찬성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불복하면 네네. 2심 가고 3심 가고 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불복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요. 네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재판 불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판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국당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1심 유죄였지만 불구속했었잖아요. 뭐 비교해 가지고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재판부가 실력을 선고하면서 구속할 수도 있고 구속하지. 어제도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예. 실력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계속 받도록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재판부의 재량권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오신환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같은 부분이 많은데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의결에 좀 승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극우라는 프레임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면은 이번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이런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분들은 스스로 극자로 스스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아까 좀 그런 비슷한 인식을 제가 갖고 보는데 이게 사법 개혁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이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를 대해서 재판부를 인신 공개하고 재판관 인신 공개하고 불복하는 모습은 참으로 이성을 잃은 일입니다. 네네. 이성을 잃은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현 민주당 지도부와 현 정부가 김경수 재판 내용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기소된 내용을 받을 때 또 1심 재판 결과 내용을 받을 때 이것이 상급심이라든지 최종심으로 확정될 경우에 가진 역사적 의미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현 정부의 어떤 정통성 민주적 정통성, 정체성 이런 부분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구나. 이래서 이렇게 반응하구나.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자꾸 김경수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취할수록 사법개혁과 정의는 더 멀어집니다. 예. 사법개혁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좀 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현 정권 내 인사들이 최근에 많은 판결들이 있었잖아요. 뭐 안희정 전 지사나 아니면 어제 전병헌 전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왜 김경수 지사에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거냐라는 부분들은 저는 뭐 지금 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일정 정도 동의하면서요.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메신저에 오히려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창호 판사의 1심 주심 판사에 대한 공격, 비난 여기서부터 지금 2심 주심 판사가 벌써 결정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성향이나 과거의 판결들을 분석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양승태 사법농단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라는 것으로 바라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40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연루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결국엔 국민들을 선동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국민이 본인의 어떤 판결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걸 누가 승복할 것이냐라는 기본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계세요. 항상 금요일 기다려줍니다. 세 의원님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세 분 의원님 아침 식사는 하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셨는데 식사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침 하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아예 그냥 저희들이 진행하는 질문에 포함되는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시네요. 양정철
컴백, 총선을 앞두고 그런 건가요? 진짜 정부와 여당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런데 저희가 양정철 전 비서관 이야기를 좀 세 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사가 어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 의원님? 글쎄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저는 양정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본인이 약속한 것처럼 청와대에 임명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렇고 그래도 원래 정치하던 사람이고 정치에서의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나쁘진 않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확답했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했는지도 그걸 뭐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정책연구원직을 아마 5월까지 김민석 현 원장이 할 텐데 지금 벌써 저렇게 얘기가 나오면 원래 인사라고 하는 거 먼저 얘기가 나면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본인도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다. 그럼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해찬 대표가 임명하는 임명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별도의 이사회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 절차들을 좀 밟아가고 이렇게 하려면 그러는데 너무 빨리 인사 얘기가 나와서 5월 인사를 2월 달에 벌써. 근데 양정철 전 비서관이 왜 현 시점에서 거론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 정권 그리고 소위 친문 세력들 내에서의 양정철의 필요성이 이미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 내에 또 헤게모니가 또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와 또 그 외에 이제 향후의 어떤 미래 권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시기가 이제 온 것이죠, 내부적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비춰집니다. 내년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사라고 한국당은 평가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박용진 의원하고 언론 보도하고 엮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양정철 전 비서관이 등장하는 데 대해서 좀 조율되지 않은 부분, 온도차가 있는 부분이 느껴져요. 네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양정철 비서관의 등장을 논의하는 또 그것을 등장시키려고 하는 우리 세력들은 정치인 세력들은 내년 총선 공약에 맞춰서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등장해야 되거든요.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 공천을 관여하고 영향을 주는 자료를 만들고 또 내년 총선 대비하면 지금 등장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현재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미묘하게 이제 느껴집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예산 약속들 하는 지방 투어 하는 것들 이 모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면은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찬 대표가 20년이 아니라 100년 집권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 옛날 새천년이 생각났어요. 새천년 민주당 할 때도 천년이라고 하지 왜 100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내년 총선에 막 100년 집권할 수 있는 총선 기반을 만들겠다는 이런 프레임 속에서 아마 논의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총선 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네. 자, 마무리 말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물론 뭐 양정철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리스트 얘기 나오면 블랙리스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의원님 좀 간단하게 세 분 한 30초 정도씩 한번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발언한 바로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블랙리스트를 자꾸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힘으로 블랙아웃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에서 또 검찰이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지금 출국 정지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김은경 전 장관의 발언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엔 청와대가 개입해서 전 정권의 인사들을 찍어내게 하는 그거를 결국에 고스란히 답습했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현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들을 이중적으로 똑같이 행위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백 의원님. 제가 윤봉길 전 의사의 그 장손녀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표를 종료하는 사실을 저한테 호소를 했어요. 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달도 남지 않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를 이렇게 몰아내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 국회에서 질문을 했어요. 보훈처 피우진 장관에게. 네네. 이런 일이 있었냐 하니까 있었다고 했어요. 아하, 예. 국장을 보내서 있었다고 국회 예. 속격이 딱 잡혀 있는데 근데 청와대는 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 잘못한 부분은 빨리 시인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럼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고요. 정무적 기능을 발휘해서 지금 예. 블랙리스트 문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자꾸 체크리스트라고 변명하고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 의원님은 무슨 이 언급된 말씀보다는요. 사실 박 의원님 지난 해 5월부터 정말 이 금요일날 꼬박꼬박 참여를 해 주셨어요. 아주 커다란 또 업적도 남기셨고요. 나중에 I will be back 하면서 유치원 3법 가지고 돌아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소회 한번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짧지 않은 시간 우리 여의도 중계석 뭐 코너 이름이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그 우리 훌륭한 야당 의원님들하고 함께 청취자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YTN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권 혹은 유치원 개혁과 관련된 건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시간 꼭 좀 마련해 주시면 와서 말씀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진, 백승주, 오신환 세 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